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미국에서는 여성 의사들이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이른바 매드 비키니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발단은 미국 혈관외과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에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때 SNS를 참고하라면서 비키니 차림이나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의사는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혈관외과 학회는 논문의 승인을 철회했지만 의료계의 성차별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회에서도 때 아닌 복장 논란이 뜨겁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원피스 차림으로 출석한 것이 적절했는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류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복장보다는 정치적 활동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막연한 편견, 성차별적 인식이 본질을 흐리고 불편한 논쟁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 거기에 담긴 진정성이 아닐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변 출신 한 변호사의 SNS 글을 계기로 정부가 언론사의 검언 유착 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기상 전문가를 차례로 연결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긴 장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의견 오늘도 역시 받고요. 지역의 기상 상황 또 피해 상황 저희들한테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KBS 올 때 교통 막히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은 밤 시간이라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좀 교통 정체가 풀렸습니까? 예. 오늘 낮에 저도 이동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정말 출근하기 힘들었다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방송 출연인데 네.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한 3분의 의원이 펑크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요. 아침에 이동하면 꽉 막혀 있어서 한 2시간 걸리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 한강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서울의 한강 수위를 대표하는 지점이 한강대교 지점인데 여기에 지금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거는 2011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 홍수주의보의 기준이 되는 수위는 주의 단계인 8.5m가 기준이 되는데 이 지점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8.23m 그리고 11시 반에 8.38m까지 올라갔고 정오께 이제 8.53m로 드디어 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서울자치구는 네. 용산, 성동, 광진, 마포, 강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강동 굉장히 많죠. 네. 송파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강 북쪽으로 보면 이제 뭐 종로, 중구 정도를 빼면 거의 사실 모든 자치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홍수 경보 기준인 경계 수위는 10.5m이고 과거에 참고로 이 가장 수위가 높게 올라갔을 때는 일제 강점기 1925년 당시에 11.76m였다고 합니다. 아, 참 이게 지금 우리가 거의 한 100년 전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는 경찰정이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네, 오늘 오전 11시 반경 춘천 의암댐에서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의 행정선 그리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서 7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 당시 의암댐은 엿새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수문 방류 중이어서 전복된 선박들은 폭 13m에 댐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 하류로 휩쓸려 내려가는 게 굉장히 큰 사고였던 거죠. 이 사고 선박 3척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은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기 전에 극적으로 탈출해서 구조가 됐고요. 그리고 이 수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7명 중에 한 명은 정말 천만다행인 게 사고 지점에서 13km 떨어진 곳에서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안타깝게 나머지 6명은 이제 한 명이 숨지고 나머지 5분이 지금 실종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세균 총리는 이 현장을 바로 찾아서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점검하는 이제 행보에 나섰는데요. 오후 2시 30분께 정부 서울청사를 출발해서 춘천 의암댐으로 향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던 모교 대화는 취소가 됐습니다. 정 총리는 사고 현장을 찾아서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수색에 만전을 기할 것과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비 피해 소식은 잠시 뒤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수해복구 현장을 지금 연이어 방문하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오늘 그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을 방문해서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오늘 그 죽산 면사무소 2층 상황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이렇게 밝힌 후에 지난 일요일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당정 간 합의를 마쳤다면서 신속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당정 간 협의를 긴급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어제 이천 등지를 방문해가지고 네. 수해 복구 작업을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호영 대표는 오전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 기록적 폭우에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심각하고 광범위한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가 시급하게 특별 재난구역을 선포해서 특별 예산 등의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서 복구와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통합당도 이제 시도당별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겠다든지 수재 의원금 모금에 의원들이 모두 나서겠다. 이런 좀 그 재난 복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재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통합당도 비교적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수해 복구용 추경을 편성하자 이런 제안을 그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심상정 대표가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 등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장마가 일주일은 더 지속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감한 선제 조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역시 이제 그 입장을 내서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좀 이제 유보적인 분위기인데요. 일단 그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의는 아직 없다면서 추경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재난 관련 재원이 충분하게 살아 있고 그 올해는 이제 지금 이 비가 오기 전에는 특별한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남아 있는 재난 관련 재원을 사용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초 이러면 오늘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어제 이제 피해 규모 그 추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비가 더 왔잖아요. 네. 그래서 폭우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또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니까 우리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한 지자체가 더 늘어나면서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이제 그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이제 빨라야 7일 이후에나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지자체들의 요청에 대해서 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도 하고 또 대통령 제가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북도, 충남도, 경기도에서 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러야 7일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제 좀 화제를 코로나19 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지역 감염 사례가 해외 유입보다 더 많았다고 그래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3명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1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30일부터 7일간 10명에서 30명대였다가 오늘 다시 4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40명대로 늘어난 거는 이제 지난달 29일 이후 8일 만인데 방금 하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23명으로 해외 유입을 앞섰습니다. 그 신규 확진자는 이제 30명대를 유지했는데 서울의 교회 그리고 커피점, 음식점, 사무실 또 이제 부산항 정박한 선박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규모가 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교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네, 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오 기준 고양시 주교동에 위치한 기쁨 153 교회라는 교회와 관련해서 총 8명이 확진됐다.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회의 교직자 부인 이 이제 삼북초등학교 교직원 A 씨인데요. 네. 이 A 씨가 지난 4일에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이제 방역 당국이 이 확진자 A 씨의 접촉자 103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했는데 A 씨의 남편과 자녀 등 가족 4명, 그리고 교회 교인 2명, 직장 동료 1명 이렇게 양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교회 관련해서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게 교회가 지하 1층에 있는데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창문이나 환기 시설이 없어서 이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좀 높은 환경이고 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 모임도 함께 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역 당국은 A 씨가 이제 초등학교 교직원이고 자녀 2명은 또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를 통한 확산 가능성을 좀 염려하면서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걱정스럽네요. 감염 고리가 여러 개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이 확진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네요. 네, 국립부산검역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입항한, 그러니까 어제 새로 들어온 배인 셈인데요.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이제 코르사르호에서 여기 승선 중이던 러시아 선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검역 당국은 러시아에서 출항한 원양어선인 이 배가 전수검사 대상 선박이라서 이제 승선 검역을 시행한 결과 전체 선원 23명 가운데 이제 이 2명이 확진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증상은 없는 무증상 환자였고 나머지 선원 21명도 선내 격리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이제 우리 여선 영진 607호에서도 지금 5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최근 신고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같은 아주 방역 수칙의 기본을 안 지킨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네,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사례를 이제 분석한 결과를 오늘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좀 발표를 했는데 이 최근 위험도가 좀 높다. 이제 시민들로부터 이런 우려를 사서 신고가 된 사례를 보면 방문 판매 그리고 유흥시설 관련 사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방문 판매 관련해서는 30명에서 50명에 달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제 신고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유흥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대기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여 있다. 이제 이게 감염 위험이 좀 큰 사례로 분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해상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시간 이상 이제 밀접하게 줄을 서서 대기한 사례도 그 고위험 사례로 꼽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를 통해서 이 비말을 차단하는 것이 이제 코로나 주요 전파 수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야 달라 이렇게 당부했고요. 실외뿐만 아니라 2m 이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내일 의료계는 파업을 지금 예고한 상황 아닙니까? 오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장도 발표했죠. 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그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요. 네. 의료계 집단 휴식 관련 및 이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를 통해서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 휴진이나 집단 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그 파업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의대 정원 확충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대 정원 확충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란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세부적 논의 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데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 수련할 것인지 또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과목 의사를 양성할 건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네.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단 내일부터 먼저 이 전공의들이 휴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와 대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접점을 좀 찾았습니까? 뭐 이 대화라는 게 근데 애초부터 이제 이 전공의 협의회 측에서는 이제 뭐 만나가지고 무슨 뭐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대화 자리는 아니라는 걸 이제 미리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네.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전공의 그들의 이제 대표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공의 협의회 여기에 이제 지도부가 그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과 오늘 오후 4시에 이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전공의 협의회의 박지원 회장은 이 간담회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내일 오전 7시부터 단체 행동은 그대로 진행한다 하면서 이 복지부와 대화에도 불구하고 휴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진료 공백, 의료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건당국은 뭐 이런 이제 진료 공백에 대해서 대응책 같은 걸 마련한 게 있습니까? 네, 그 박능호 장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국민 담화랑은 별개로 이제 네. 대책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브리핑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능호 장관은 정부는 집단 휴진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지만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의료계 파업을 국민들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이런 곳에는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의료계에서도 협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 좀 오늘 가장 뜨거웠던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의 글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한 3군데 정도 신문에서 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어제 저녁 정도부터 서로 뭐 봤냐? 이제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돌던 건데 기자들도 뭐 일종의 이제 대화방 같은 걸 갖고 있죠. 예, 근데 네. 이제 그 권 변호사가 이제 권경애 변호사라고 이제 민변 출신 변호사인데요. 네. 애초에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이거는 뭐 기사화하지도 말아주고 어디 옮기지도 말아달라. 이제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다들 기사를 안 하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결국 이제 활자가 돼 버린 건데요. 기사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쓰나요? 아니, 물론 그건 아니. 모순이긴 한 것 같은데.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뭐 오늘 일부 신문에서 보면 뭐 직접 이제 확인 전화를 해서 확인 취재를 했는데 그때도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보도를 내보낸다. 뭐 이런 취지의 그 내용을 같이 싣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요지는 이 권경애 변호사라는 분이 원래 민변 출신으로 이제 진보 성향 활동을 해왔는데 이 조국 사태 때부터 이제 이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제 민변 쪽 주류하고 약간 거리를 두어왔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페이스북에 쓴 글 내용이 이제 당시에 이제 조국 법무장관 임명 당일에 이제 정부를 좀 비판하는 성격의 글을 올렸더니 청와대 민정실에 있는 어떤 인사로부터 이제 한마디로 좀 이제 그런 비판 글을 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전화가 왔다. 네. 이제 이런 걸 폭로를 했고요. 또 이제 이어서 이제 지난 3월 31일에 이제 그 MBC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보도를 처음 내보냈을 때,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녹취록을 보도한 이제 그 당일에 네. 그 모 고위 인사로부터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까 페이스북을 그만둬라.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정보 비판을 하는 걸 그만둬라. 이런 호소 전화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곧 보도가 나갈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보 비판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이제 들었다고 이제 페이스북에 폭로를 했고 네. 이게 이제 그 언론 지면을 타면서 오늘 상당히 좀 논란이랄까 뭐 화제가 됐었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 공경희 변호사는 그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다라고 얘기한 상대방을 실명은 밝히지 않았고요. 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좀 눈 가리고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일보 법조계에서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거론됐다. 네. 중앙일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꼽힌다. 한 위원장도 민변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두 사실을 조합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곧 보도가 나갈 것이다라고 발언한 당사자가 한상혁 위원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논리가? 네. 그리고 그거는 한상혁 위원장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거나. 네, 이게 그거는 이제 오늘 아침까지 상황이었고요. 네. 그냥 요렇게만 뭐 한상혁 위원장일 수도 있고 뭐 윤도한 수석일 수도 있고 이제 아침에 이제 요런 기사들이 나간 상태에서 네. 한상혁 위원장이 뭐 먼저 오전에 이제 입장문을 내 가지고 그날 내가 그 공경희 변호사랑 통화를 했는데 통화한 건 맞다. 통화한 건 맞다. 네. 근데 통화 시점은 그 뉴스 나가기 전이 아니라 뉴스 나간 후였고 네. 뭐 거기에서 이제 MBC 보도 관련 이야기를 한 바는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상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뭐 통화한 사람은 일단 나다라고 이제 확인을 한 격이 됐고요. 네. 권경현 변호사도 그 뒤에 이제 한상혁 위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다. 이 내용을 이제 SNS에 추가로 이제 올려서 네. 뭐 이제 권 변호사가 처음에 지칭했던 인물이 한 위원장이었다는 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건 뭐 이제 그 통화 시점이 언제냐 이제 이거는 권경현 변호사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MBC에서 보도를 한 이후 1시간 정도 후 9시 9분에 이제 통화를 한 걸로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양측이 팩트가 정리가 됐고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통화를 네. 상당히 길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를테면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겠다든지 뭐 이제 뭐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까지 이제 겨냥한 어떤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권경현 변호사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고 네. 한상혁 위원장은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상혁 위원장 지금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상혁 위원장이 하겠다는 법적 대응이나요?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뭐 허위 보도라고 강경하게 나온 거는 이게 뭐 둘 다 권 변호사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한 위원장은 내가 권 변호사와 MBC 보도 직전에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언론사의 보도가 오보다. 예, 그러니까 조선중앙 보도는 물론이고 같은 내용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유 보도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뭐 사실 이제 그 권경희 변호사가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데 맞나요? 뭐 민정에서 전화를 했다는데 민정에서 전화한 사람이 이제 맞나요? 기자들이 이런 걸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고 예. 뭐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조선일보가 나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다. 나는 권 변호사라는 분을 알지도 못한다. 네. 그러니까 허위 보도 사과하고 정정 보도 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윤수석일 수도 있다라고 쓴 부분이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그런 취지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윤도한 수석은 이번 논란에서 조금 이제 빠져 있는 것 같고 보니까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 이름 거론했다. 네네. 보도 내용도 뭐 윤도한 수석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럼 한상혁 위원장이 이제 남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계속 이 문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그 보도가 나갈 것이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권언유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권경현 변호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후에 추가로 이제 SNS에 쓴 글을 보면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그날의 통화 내용 중에는 이제 한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된다. 뭐 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그리고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된다. 한 위원장이 이렇게 한상혁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권경현 변호사 측의 얘기고요. 네. 그래서 뭐 권경현 변호사가 이렇다는데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라고 이제 아까 연합뉴스 기사에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한 위원장이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다. 다만 한동훈 검사장 얘기는 뭐 검찰 개혁 얘기를 하다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요 정도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의 뉘앙스에는 담겨 있는데 뭐 쫓아내겠다 이런 발언은 내가 한 기억이 없다. 칭찬하진 않았겠죠. 네.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지금 권언유착이라고 원래는 검언유착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권언유착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전에 보도 내용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알았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보도 내용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알았다면 뭔가 MBC의 보도와 관련해서 개입하는 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예. 이제 권언유착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 통화 시간이 이제 권경현 변호사가 처음에 8시, 그러니까 그 8시, MBC 8시 뉴스잖아요. 네. 그 뉴스 데스크가요. 그것으로부터 몇 시간 정도 전에 이제 통화를 한 걸로 기억을 한다고 이제 썼다가 나중에 그 한상혁 위원장이 말한 게 맞고, 왜냐하면 그날 야근하느라고 내가 뉴스를 8시에 온타임으로 보질 않았고 나중에 밤늦게 봤는데,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가 그 뉴스를 알기 몇 시간 전에 통화를 한 이제 그 기억을 이제 잘못 쓴 것 같다. 이제 그 시간 부분을 정정을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이게 보도가 나가기 전에 한상혁 위원장이 알았냐, 뭐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게 된 거죠. 뭐 실제로 보도가 나가기 전에 알았다 몰랐다는 뭐 그거는 한 위원장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한상혁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네. 다만 이제 어쨌든 통화 시점에서는 아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죠. 방통위원장이 8시 뉴스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좀 약간 묘한 게 뭐냐면 네. 그 황희석 그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죠. 그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최고위원이 오늘 이제 SNS에 쓴 글에서 그 한상혁 위원장이 그거를 미리 알았다는 게 뭐가 문제냐. 나도 보도 나가기 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보도 내용에 대해서요? 네네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말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석규 위원장이 나는 보도 나가기 전에 몰랐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한 상태인데, 뭐 알았다는 게 뭐가 문제냐, 나는 미리 알았다. 지금 황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약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좀 의아한 뭐 그런 상황이 된 적이 오히려 오늘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보도가 나간다고 하면 또 보도가 나갈 때쯤 되면 그 안에 보도에 거론된 인사가 누군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돌잖아요. 곽 기자는 혹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동재 기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검사장이 누구겠느냐. 네. 아니 그 뭐 윤석열 총장 측일 거고, 뭐 사실 그 중에 검사장이고, 뭐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 뭐 이제 한 명으로 좁히진 않더라도 뭐 둘 중에 하나, 뭐 두세 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참 묘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요. 네, 이제 통합당에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정에 없던 11시 기자간담회를 갑자기 열었는데요. 이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조속히 조사해서 불법이 있으면 즉각 해임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도 법조인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 위원장이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이분이 이런 일을 했다면 공권력의 범죄 행위라면서 그야말로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방송의 동정성, 독립성이 저하 훼손될 뿐 아니라 국가 권력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박성중 의원도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통합당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공세를 한 거고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실 오늘 이 공식 반응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열린민주당은요? 열린민주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대로 그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도 뭐 당 대변인이나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아닌데, 네. 이 황희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오늘 주목을 좀 받았죠. 네. 근데 그리고 검찰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는 그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 지난번에 열렸는데 사실 인사가 열리지 못했던 거죠? 검찰 네, 맞습니다. 한 차례 연기돼서 이제 오늘 열린 거죠. 네. 그러면 검찰 인사가 나오는 건가요? 내일 발표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예. 내용은 아직 저는 모르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인데, 오늘 오후 3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여기서 이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고 하고요. 한 2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돼서 오후 5시에 끝났다고 합니다. 이 회의 결과, 즉 인사 결과는 내일 발표가 되고 부임은 11일째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말씀드린 뭐 인사 결원이라든지 뭐 전보 이제 이런 내용과 함께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인사 관련 권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그건 이제 예를 들면 뭐 기관장 임용 시 형사공판부 경력자를 우대하라. 그리고 법원과 유사한 순환근무제도 도입하라. 뭐 이런 취지의 권고였습니다. 인사가 어떻게 나는지 미리 조금씩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 언론을 제가 사실 오늘 보도를 이제 쭉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받은 글, 뭐 정보지 이제 이런 거는 좀 많이 돌아다니던데 인사 관련은 사실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는 워낙 오보가 많아가지고 네. 그냥 내일 공식 발표가 나오는 거를 보는 게 사실 이제 특히 이 영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네. 공식 발표를 딱 네. 보는 게 낫고 왜냐하면 정보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괜히 이제 그걸 잘못 기억하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내일 일단 결과 보면 네. 알겠죠. 조금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격차가 0.8%포인트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오늘 이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이제 사흘간 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35.6%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34.8% 불과 0.8%만 차이가 나는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주 조사 대비 2.7%포인트가 내려간 거고요. 미래통합당은 반대로 3.1%포인트가 올라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략 한 3% 내려갔고 통합당은 3% 올라가가지고 거의 이제 지지율이 격차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정의당은 4.8%, 그리고 열린민주당 4.1%, 국민의당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조사 기호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병행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응답률은 4.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조금 분석을 해볼까요? 통합당 지지율이 그러면 역대 최고치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 통미까지 지금 쫓아갔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당 지지도는 창당 직후,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으로 창당한 이후에 이제 역대 최고치가 나왔고요. 네. 이 특히 두 당의 지지도 격차가 0.8%포인트, 그러니까 소수점대로 좁혀진 게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이 특히 이제 오히려 서울에서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도 좀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이제 통합당이 37.1 그리고 민주당이 34.9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그 서울 수도권 그리고 이제 연령으로 보면 30대 그리고 남녀 중엔 여성 여기서 이제 상당히 핵심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대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지지율 상승이 이제 있었던 건데요. 특히 이제 서울 그리고 30대 이제 민심이 좀 돌아서는 것 같은 경향을 보이는 걸 놓고 이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이 아무래도 부동산의 영향이 클 것 같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이제 대해서 전통적 지지 기반의 민심 위반이 좀 나타난 것 같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행정수도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영향도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와 함께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장 발언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과 이에 대한 민주당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일단 했습니다. 민주당하고 통합당 반응이 궁금한데요. 이제 뭐 양당 모두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어떤 공식 입장을 밝히는 거는 좀 뭐랄까요, 좀 특히 이제 큰 당 같은 경우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모습을 줘서 그런지 직접적인 반응은 안 나왔는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크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이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입법이 통과될 때 야당의 협조가 담기지 못했다 이 점을 좀 약간 자인 비슷하게 하면서 불가피하게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는 반응을 보였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다들 기분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죠. 내심 좋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싱글벙글하는 분위기였지만 뭐 어쨌든 나오는 말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장 표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히려 이제 좀 조심하는 얘기를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했습니다. 뭐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조사는 아직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여론상 많이 따라가 있다는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나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정치권이 표정 관리할 때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어찌됐든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대통령 국정 지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네.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 기관마다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뉴럴미터 같은 경우는 좁혀졌는데 좀 이제 차이가 크게 나는 조사 기관들도 있어서 좀 내일 갤럽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까지 한번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중부지방의 장마가 40여일째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비가 잠깐 멈춘 상태지만 내일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전국 피해 상황 알아보고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지 기상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충현 사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피해 상황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직계 현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인명 피해는 사망 17분에 실종 10분, 부상 7분입니다. 그리고 의암댐에서 선박 전복 사고 있어서 사망 1명에 실종 5분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네. 그 의암댐에 있었던 사고 사망자와 실종 건수는요. 일반적으로 인명 피해 그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로 잡지 않고요. 순환 사고로 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인원의 지금 증가 부분으로 이제 사망하신 거지만 이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 인원의 증가 분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예, 이재민은 6개 시도에 1253세대 2161분이고요. 일시대 피자 1877세대 4590분입니다. 시설 피해는 6123건이고요. 의암댐 보트 전복 사고 지금 실종자 5분에 대한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어두워져서 수색을 잠시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 유속의 흐름에 따라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지속적인 수색에 대한 그 끈은 놓지 않고 계속 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는 지금 한탄강이 범람을 해서 마을 4곳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물이 조금 빠졌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던데 마을로 원래 집으로 좀 되돌아가신 분들이 있나요? 네, 귀가부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보면은 강원도 북부 지역, 연천 지역에서 내려왔던 그 많은 물들이 포천시 영평교, 그리고 연천군 사랑교, 파주시 비룡대교, 그리고 파주시 통일대교를 향해서 이제 많은 물들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류 쪽에 흐르는 물은 많아지고 있고요. 상류 쪽에 댐에 보관돼 있던 물들이라든지 어떤 흐름 자체는 조금씩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수가 거의 멎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밑으로 내리는 물 양이 많아질수록 또 하류에 있는 분들의 안전이 또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에 있는 분들께는 저희가 인명대피 관련 문자를 보내고 있고요. 또 대피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지금 서울 시내 교통 통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노들로 정산대교 방향 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방향 통제되고 있고요. 올림픽대교 김포 방향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그리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에서 한강대교 북단에서 이 마포대교 북단,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 북단에서 한강대교 북단, 또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 남단에서 동작대교 남단, 또 동부간선 성수제이시 방향에서 지금 녹천교 방향까지 대부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3개 구간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서울 교통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강 수위는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좀 정체 상태입니까? 좀 빠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네, 있나요? 한강 쪽으로는 수위가 현재 아직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밤 11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 통제도 어느 정도 좀 개선될 것으로 보였는데 아직까지 실시간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물이 생각보다 빠르게 빠지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내일도 많은 비가 지금 예보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네, 주의해야 할 네. 지역이 있다면요.
네, 지금 그 특보 발효된 곳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밤사이에 비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또 밤까지 나눠서 그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좀 나눠집니다. 호우 예비특보를 보면 오전 중에는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역이고요. 오후에 들어서면은 세종과 대전, 경상북도, 그리고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밤이 되면은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지역, 경기도 이 남쪽이 되겠는데요. 네. 이쪽으로 비가 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또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이동 계획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시에 대국민 행동 요령을 발표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유가 됐고요.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제공하진 않았지만 지금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방송사를 통해서 먼저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전문가 그리고 이 자동차 사고와 관련돼 있는 연구진들과 함께 공유해서 6가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먼저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급류 하천의 이 상황이 보인다고 하면요.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네. 행동 원칙. 침수된 상황을 보고도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량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요. 타이어 높이를 기준 삼을 수 있는데요. 타이어의 높이 3분의 2 이상 물이 잠기기 전이라면은 네. 차량을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앞에 정체가 되어 있던지 어떤 시설물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물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시면요. 네. 미리 창문을 열거나 썬루프가 있는 경우 썬루프를 열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인데요. 예, 침수되어서 차량 문이 만약에 안 열린다면 이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 깬다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썬팅 필름도 붙여져 있고요. 네. 물이 많이 차오르게 되면 그 수압에 의해서 이게 안이 또 단단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문을 미리 살짝 열어놓거나 썬루프를 개방해 놓으시면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유리도 훨씬 쉽게 깨집니다. 네. 네, 유리를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당황하지 말고 이 차량 내부에서 물이 차오를 때까지, 차량 안으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깥의 수심과 그리고 물높이 그리고 우리 차 안에서의 물높이가 격차가 30cm 이내일 경우에 탈출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차량 바깥의 물높이가 한참 높고 네네. 차 안에 들어와 있는 물이 상당히 낮게 돼 있다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압력 때문에. 그렇죠. 네.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그 밖과 안에 물높이의 차가 30cm 안쪽으로 좁혀졌을 때 문 여는 걸 시도하시면 거의 탈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기준을 기억하시고 움직이시면 좋겠고요. 네. 또 유리를 깨거나 뭐 썬루프를 열어서 이미 탈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지지할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동하시고 나서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네. 예, 그리고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차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데 측면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흘러내려오는 반대쪽 차량문을 열고 탈출하시는 것.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총 6가지 원칙인데요. 직접 경험하는 상황에서는 당황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들 알고 적용시키시면은 기존에 사고를 당하셨던 그 모습들,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일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동차를 지금 그 운전 중에 침수된 도로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유용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이었습니다. 이어서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연결해서 앞으로 기상 상황이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은 서울은 낮에 잠깐 비가 그치기도 했고 하늘이 좀 네. 파랗게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지금은 혹시 비 내리는 곳이 없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 현재 모처럼 여러 날 지속되던 이 비구름대들이 전국 내륙에서 내리는 지역은 없습니다. 하늘도 그동안 이제 많이 꾸렸기 때문에 잠시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 시간 현재 비구름이 없지만 더 넓은 지역을 보는 기상 위성 영상을 보면 네. 그 수증기들이 지금 서해상 쪽에 놓여 있거든요. 이게 동쪽으로 오면서 오늘 밤사이. 그래서 서울 경기는 내일 한 낮경부터 또다시 비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비가 내리는 지역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는 내일 낮부터 본격적으로 내린다고요? 그럼 그렇습니다. 낮이면 네. 한 몇 시경쯤 됩니까? 네, 그 서울 경기 입장에서 보면 낮 한 12시경 되겠고요. 예. 대신 오전에는 그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남쪽으로 좀 약간 처져 내려가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 우리 한반도가 지금 소강 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태풍 하구핏 영향 때문에 이제 내일 네, 비가 오늘- 많이 내린다고 지금 예보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요. 태풍 하구핏은 열대저압부 그다음에 온대저기압으로 바뀐 뒤에 예. 오늘 낮에 북한을 통과하면서 우리 중부지방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태풍 하구핏의 어떤 그 영향은 이제 끝났고요. 아, 그건 끝났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장마 전선이 그대로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위치를 보자면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남쪽으로 약간 처져 내려가 있는데 그 장마 전선이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얼마나 비가 내리는 겁니까? 내일 또 역시 그 다시 또 비구름이 발달하고 이러려면 그 양적으로는 총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보다는 모레 토요일과 일요일 또 그 중부지방 중심으로 남부지방 전라도지방까지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장마 언제쯤이면 끝나는 겁니까? 네, 그 남부는 그 월요일 10일경이면 좀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서울 경기 입장에서 보면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오늘이 6일이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지금과 같이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상 조건이 바로 흐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서울 지역은 일주일 정도 더 장마가 계속된다는 소식에 네네. 지금 최근에 장마가 이렇게 역대급 지금 장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장마가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이런 패턴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1987년도에 8월 10일에 장마가 끝나서 가장 늦게 끝난 해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아마 그 기록을 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그냥 그 기후변화의 한 형태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원래 장마는 6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7월 중하순경에 끝나는 게 통상 장마인데 올해 여러 가지 기상적인 원인으로 이 장마가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장마가 끝나는 기간 말씀해 주셨는데 남부지방은 지금 또 폭염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부지방 쪽에는 비가 더 안 내립니까? 네, 그런데 남부지방에도 내일과 모레 사이에 내릴 것으로 왜 장마전선이 약간 좀 내려갔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장마전선 영향이 아니라도 그 폭염 속에 그러니까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꼭 장마전선 영향이 아니라도 비가 올 가능성이 남부지방에도 높은 그런 조건이고요. 8월 14일경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끝나더라도 비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네.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 또 태풍의 계절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월까지는 장마가 아니라도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기상청 대변인으로도 활동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번에 기상청 예보가 좀 많이 빗나갔다 이런 네, 지적이 네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름철 장마 예측이 좀 힘들었나요? 그 기상청 예보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네. 사실은 저도 기상청 그 대변인 때 그 항상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과 해명 속에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상청이 이제 옛날처럼 70년대 80년대처럼 슈퍼컴이 없대거나 기상위성, 기상 레이더, 뭐 관측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네. 그 대기 인간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제 보다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내린 비의 형태를 보면 매우 좁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그 옆 동네는 비가 안 오고 이런 상태를 반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상청 예보관 입장에서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교적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북도 북부까지 넓게 호특보를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냄비에서 물이 끓고 있는데 이 물방울이 어디에서 이 냄비 안에서 터질 건지 물방울이 뽀글뽀글 이제 이런 거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치나 마찬가지로 지금 기상 조건이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고 북쪽에서 상층 제트기를 타고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 그 경계면인 중부지방에서 정확하게 어느 시군의 머리 위에서 내릴 것인가 이런 거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그런 오차에 대한 그 어떤 국민들의 이해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너무 기상청 입장에 치우쳐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그러니까 드는데요. 이게 무슨 사람이 잘못돼 가지고 예보가 틀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그건 싶은 아니에요. 겁니다. 뭐 사실 네네. 걱정스러운 건 슈퍼컴퓨터도 도입하고 한국형 네. 수치 예보 모델까지 도입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잘 안 맞으니까 네. 좀 답답한 마음에 국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이번에 한 일주일 사이에 내린 비의 형태를 그대로 슈퍼컴퓨터가 재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속에 있는 넓은 지역의 기상청 예보관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낮 비가 내린 현상은 결과로서 아주 좁은 지역에 예를 들면 뭐 대전시 또는 뭐 가평군 뭐 이런 식의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어렵고요. 사실은 장마전선은 이 동서로는 길지만 남북으로는 폭이 좁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 한계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하는 그런 비. 네. 만약에 알겠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남쪽을 상륙했으면 비교적 한반도 남한을 덮는 그런 비구름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네. 비가 많이 온다 남한 전체 그러면 비가 분명히 많이 내렸을 거고 네. 그중에 지리산 부근이나 한라산 부근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강수 패턴을 보이거든요. 마지막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거 네. 하나만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이 앞으로 한반도에 8월 중에 태풍이 네. 올라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걸 지금 태풍이 발생해서 올라오고 있는 건 없거든요. 네. 8월 6일 시점에서. 그런데 앞으로 8월 남은 그 8월 또는 9월까지는 태풍이 적어도 작년에는 태풍이 7개의 영향을 준 해로 기록이 됐는데요. 네. 올해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한 2-3개 정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상승 제트기류는 지금 우리나라 부근으로 흐르고 있고 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태풍 이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